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김선생과 함께 한 주를 정리해드리는 게 이제 코너로 굳어져가지고. 그치. 이게 약간 토요일 오후에도 녹음을 하는 시스템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죠, 이거? 무슨 주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주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영화 녹음하고. 그렇지. 네, 토요일 날은 시사 녹음하고. 그러니까. 주중에는 게스트 불러서 녹음하고. 이거 어떻게 좀 탈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이게 좀 잘 나가잖아, 아이프로가. 네. 지금 아무튼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고뇌. 네. 하여튼 저희가 4, 5개월 전에 녹음할 때도 없어가지고 막 지하실을 전전하던 때를 생각하면 진짜 감사한 일인데. 그럼요. 네. 아름다운 나날들이죠. 근데 세러데이 나잇은 좀 놀고 싶다. 그런 게 있다. 네. 아무튼 뭐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죠. 네. 자, 오늘은 30대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오랜만에 이걸 오늘의 빠따를 보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내용상 빠따보다는 오빠 생각이 더 적합한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빠 생각으로 하여튼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텐데 김 선생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30대) 여자의 15년차 디자이너입니다. 웹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가 그동안 다녔었던 웹 에이전시보다 편하고 IT 업종에선 드물게 면접 때 칼퇴를 보장해줘서 1년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에는 프리랜서로도 일했어서 한 곳에서 1년 이상 일한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딱히 이 회사에 큰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면 고생이라 나갈 생각도 없지만 오늘 좀 울컥해서 넋두리를 하고 싶었어요. 유독 회사의 많은 실무자들이 자신의 디자인 감각을 높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유명한 대학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을 나름 좋은 성적으로 공부해서 끝냈는데 그런 시간과 노력이 무색하게 참 사람 쉽게 바보 만드는 것 같아서 울컥했어요. 몇 년을 공부하건 계속 일해서 경력이 쌓이건 클라이언트는 왜 저희 디자인을 무시하고 자기 개인 취향대로 진행할까요? 면접 때는 포트폴리오 보고 제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뽑았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그들에게 그냥 전 포토샵 빨리 하는 작업자일 뿐인 거예요.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김민식 PD님의 에피소드도 여러 번 반복해 듣고 기존에 하던 공부에 김민식 PD님 방법도 추가했어요. 진짜 어릴 때 안 한 거 후회하며 열공 중인데요. 목표는 단 하나. 다른 나라에서 웹디자인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 궁금하다.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입니다. 잘 참다가도 종종 이렇게 작은 일에 울컥하게 되네요. 야, 힘내십시오. 네. 근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를 하실 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참아오신 것 같다. 그리고 30대 여성분인데 15년차 디자이너를 하면 20대 초중반부터 벌써 경력을 시작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네. 직장 생활 경력으로는 뭐 잔뼈가 굵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잔뼈가 굵은 분들도 울컥하는 일이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이것도 있어요. 프리랜서로도 일을 하고, 그리고 조그만 회사를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경력이 쌓아오신 분 같은데, 이럴 경우 좀 그냥 무시를 당해.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만드는데 애플에 볼트 너트가 없지만, 애플 아이폰 뭐 한 11쯤 되면 만약에 볼트 너트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내가 거기 볼트 깎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볼트 너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은 말이야 이래야 돼 이런다고. 그치.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나는 애플 직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억하심정이 생길 수 있어요. 네가 스티브 잡스는 아니잖아라면서 그러니까. 생각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스티브 잡스가 얘기해도 빡칠 때는 있어요. 그렇지. 근데 스티브 잡스니까 인정하고 넘어가는 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유독 많이 하게 되냐 보통.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경제에 오르고 좋은 실력자들은 또 이런 말 잘 안 해요. 잘 안 하죠. 안 하지. 네, 절대 안 해. 딱 알아보지. 네. 잘 참아오셨다는 거는, 얘네가, 지네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갈무리가 되다가, 근데 이건 좀 심한 거야. 심할 때는 딱 하나입니다.
수정을 너무 계속 시켜서 잠을 못 잤을 경우. 아니, 그런데 이건 갈무리가 안 되는데, 너무 졸린데, 열받는데, 지금 그러면서 약간 야근 중에 이제 쓰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이 회사가 드물게 칼퇴를 보장해주는 회사라서. 그건 그렇지. 다행인데요. 그러네. IT 업종에서 칼퇴 보장 쉽지 않거든요. 맞아. 쉽지 그것만 않아. 해도 이 회사가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 네. 이게 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회사가 일을 해줘야 되는 클라이언트가 또 따로 있을 수 있잖아. 둘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전번번은 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좀 보기 좀 그런 것 같고. 네. 클라이언트도 지랄같이 계속 요청을 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고. 네. 진짜 어딜 가나 이런 애들이 있군요. 늘 있죠. 네. 뭐 이런 거 요청하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클라이언트인데 뭐 의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번 작업물은 어떤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던하고 심플하면서도 약간 화려하게.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따뜻하게 만들어놨더니 여기 좀 블루 톤을. 그렇게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워 들은 말을 내뱉는 클라이언트나 의뢰자가 많습니다. 많죠. 많아. 네. 그리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그 많은 애들을 유독 내가 겪고 내가 힘든 이유는 뭐냐? 본인이 그 드문 사람이다. 일 잘하는 드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느끼는 거다. 네.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끼리는 다들 이런 알듯 모를 듯한 말하면서 서로 이 자식이 더 나보다 개소리를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회의가 길어진다고. 상호 간에 아사모사한 말,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0분 안에 끝날 회의가 막 3시간, 4시간을 가요. 그렇지. 거기 앉아 있잖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다 보면 약간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약간 내가 유체 이탈이 되고 있어요. 그럼요. 저는 그런 거는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직장인일 때. 네. 그거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행복했겠다. 그런 비교적 행복한 거야. 비교적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내가 너를 진정한 기자로 만들어주겠다며 나서는 분들은 간혹 있어요. 힘들어. 돌아버릴 것 같은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 힘들다. 그런 분들만 안 걸리면 네.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내 직속 상관인 데스크 하고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이제 뭐 부장하고 윗선하고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주어진 태스크만 하면 되니까 그 막 회의를 길게 해가지고 막 미치겠고 막 이런 건 사실 경험 잘 못 해봤어요. 특히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약간 밑도 끝도 없는 기획회의. 그거 정말. 혹은 워크샵. 워크샵. 여기 가면은 진짜 아무 말 대잔치 끝장나. 정말 장난 아니죠. 워크샵, 기획회의. 그 기획회의도 기획회의에 이제 여러 단계가 있잖아. 킥오프 미팅 뭐 이런 거 하면 돌아버려. 킥오프 미팅이 뭐냐 그러니까 맨 땅에서 시작해보자. 할 때 이제 나의 아무 말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모두가 아무 말을 하는. 그래도 회의를 하는 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들은 있잖아요. 주로 그분들은 긴 말 안 하고 좀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아래 실무자급들이 막 이렇게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건 저렇게 하면 막 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뭔가 왁구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팔짱 끼고 계시는 의사결정권자가 괜찮은데 저는 이런 방향은 어떨까 생각해요. 와, 그렇죠. 진짜 짜증나겠다. 완전 다른 방향을 던져. 그렇죠. 던질 때도 막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그거는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어야만 해라면 더 좋잖아. 그게 아니고 그 기획 의도에는 어떤 사회적 의미가 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저희 회사가 지향해야 되는 원칙과 가치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가치가 뭔데? 그렇지. 특히나 막 스타트업 기업 뭐 CIA 로고 만든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 모든 형태를 다 고민해봐야 돼. 그냥 뭐 지구의 시작부터 우리 인류의 소멸까지를 고려를 다 해봐야 돼요. 모든 색깔과 폰트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그 오더를 내리는 클라이언트 머리를 딱 쪼개가지고 보고 싶었어. 진짜 무슨 생각하는 건지. 아무 생각 없을 거예요. 좀 클리어하게 알고 싶다. 그쵸. 아무 생각이 없다면 딱 얘기를 해주는 거지. 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 임마. 그렇게 하고 싶었어.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충분히 이해하고 네. 힘 좀 내셨으면 좋겠고. 뭐 어차피 15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울컥이 내일의 울컥으로 이어지진 않는구나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우욱했다가 네. 또 나름대로 잘 매니지하는 방법을 또 알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나름의 목표도 있고. 그렇죠. 네. 김민식 PD의 책을 또 통해서 또 그렇죠. 잘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기대가 됩니다. 오히려 말 통하는 더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실 것 같다. 네. 자, 이렇게 울컥하실 때는 뭐 특효약이 있죠.
네. 술친굼. 아무데나. 네. 이거 술친금을 이렇게 포토샵에 발라도 좋고요. 네, 뭐, 다 잘 되니까. 만병통치약 술친굼. 네. 보내드릴 테니까 술 한잔 시원하게 하시고 네.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자, 새 신자 소개해드릴까요? 또 올 것이 왔군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호명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께서는 양손을 번쩍 내밀어서 이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김아무개 녹터니스트 독거노인 동네 바브팅형 떡볶이 귀신 맨날 피곤해 빵과장미 빅뱅 이론 삐질삐질이 송곳 스타코비치 아이브 가데니띵 알랑들랑의 어우에서금 우기진이 포에버 이까이 깨머라고 작은 꽃밭 지시지 말자 끝을 보자 쫄바지 입고 싶다 테마준 화서랑 소박이네 6시 내 고향 몇 시에 해 2357 그리고 엔 MJ용 알로하 99 플로라모아 해피 포에버 제니 132 라퓨타 1206 플레이버드 PROSECCO YORAY4 님까지. 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착석.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김 선생과 정리해드리는 네. 주말 시사. 주말의 야부리. 네. 양김 야부리. 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큰일 났네. 어떻게 브릿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김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수석들이 완전 이거를 브릿지를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그 포하고 피하고 그 계획적으로 막 해가지고 이거를 딱 떡 끄는 걸로 몰아야지. 안 그럼 다 죽어. 큰일 났네. 순위도 더 안 오르고 큰일 났네. 네, 김포쇼 2부는 김 선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토요 시사. 일요 아니고요? 녹음을 토요일에 하지. 토요일에 하지. 너무 추웠어요, 지난주에는. 엄청났습니다. 다들 들으시는 분들도 이번 주 중에는 계속 추워를 입에 달고 사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집은 좀 따뜻합니까? 집은 따뜻한데 방이 추워요. 에이?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좀 약간 집 구조가 이상한가 봐. 그래서 거실보다 방이 추워. 약간 이상해. 거실에서 애들이랑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불편해요. 거실에서 자면. 네. 그래서 아무튼 거실에서 몇 번 자봤는데 네. 추위를 무릅쓰고 방에서 자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방이 나름대로 창문도 괜찮고 방안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우풍이 막 너무 장난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거 창에 붙이는 뽁뽁이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지금 인터넷 사이트 쇼핑몰을 껐다 켰다 장바구니에 넣었다 담았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즘에 바르는 뽁뽁이 있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거 좋던데. 요새 뭐 뿌리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네. 물 필요 없이 그냥 붙였다 떼었다 하는 뽁뽁이도 있고 종류 많더라. 뽁뽁이를 붙였는데도 추워서 뭐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일단 좀 뽁뽁이를 붙여야 되지 않나요? 한겨울을 날려면. 71년 만에 가장 한강이 빨리 얼었답니다. 네. 네. 12월 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보면 12월 초가 이렇게 추운 적은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유독 춥더라고요 이번 주는. 깜짝 놀랐네. 진짜 춥더라고. 온도가 기본이 뭐 마이너스 13, 15도예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덜 추워지긴 했는데 주 초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춥더군요. 굉장했습니다. 설악산은요 22.6도였대 영하.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다는데 체감온도 지수란 게 있다네요. 그러니까 실제 수은주 온도계에 나타나는 온도보다 체감온도는 더 낮을 수가 있잖아요. 낮죠. 그거 기상청 이렇게 사이트 가면 있어요. 네. 체감온도 지수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단계였답니다. 그랬겠죠. 네. 실제 온도보다 한 마이너스 5도 정도 더 해야 된다고 했대요. 이건 뭐 마이너스 20도였던 거야. 하여튼 진짜 추웠어요. 네. 어쨌든 잘들 뭐 건강에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질 때 더더군다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각별히 좀 주의해야 되거든요. 뭐 어르신도 어르신이지만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은 건강에 자신하고 다니시는데 요럴 때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고 요런 겨울에는 이제 생강차를 많이 드셔라. 생강차는 다른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만병통치약이에요. 아니, 실제로 따뜻한 생강차 같은 차를 좀 상시 드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저는 위에는 내복을 입었는데 밑에는 아직 안 입었어. 그래?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가 봐. 나는 위를 안 입고 아래를 입었는데. 그래요? 이 사람 진짜. 아래가 따뜻해야 돼 이 사람아. 그래? 그럼. 아래는 차가워야지 남자는. 이 사람. 아래 시원해야지.
그거 나름이에요. 시원한 거랑 어는 거랑은 다른 거야. 마지막 자존심이야. 아, 그래? 마지막 자존심. 괜한 자존심이라고 하죠. 그렇지. 그럴 필요 없는데, 괜히 내복을 입으면 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고. 약간 그래서, 히트텍을 위에만 입어. 제가 아는 당신도 아는 우리 선배가 있는데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겨울에 만나가지고 형 너무 추워요. 히트텍 입으셔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 야 그건 10월부터 입는 거 아니야?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빡 하면 왔어요. 내 사랑 히트텍 이러면서. 자 아무튼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이 한파가 계속 될 건가 봐요. 12월 말까지는 지금 이 한파의 원인이 북극 쪽에 있는 차가운 냉기, 북극 지하 지방에 있는 차가운 기압들, 요게 한반도로 밀려 내려오는데 그거를 이제 지탱해주는 다른 기압들이 안 생기고 기류가 희한하게 그냥 쭉쭉 내려오는 상태가 됐대요. 근데 이게 빨리 바뀔 전망이 아니랍니다. 앞으로 몇 주 될 수도 있대요. 네, 그래서 올 연말은 굉장히 추울 거다. 네. 그래서 준비 단디 하셔라. 따뜻한 데서 뭘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영화나 보러 오세요. 마지막에 한 20장 남짓 표가 약간 느리게 팔리더라고요. 저희 김프로쇼 재개봉 12월 프로젝트 러브 액츄얼리. 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돈 버는 행사 아니기 때문에 재밌는 영화 그냥 같이 보자는 거여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십시오. 명동 시내 라이브러리, 명동역에 있는 CGV 시내 라이브러리고요. CGV 명동 아니에요. 네. 명동 시내 라이브러리가 따로 문자 있습니다. 보내시고 댓글 남기시고 이러면 책임 못 집니다. 네. 오셔가지고 조금 앞자리가 남긴 했더라. 그래서 좀 불편하실 것 같다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맨 앞자리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맨 앞자리에 있으니까 볼만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중간 자리를 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 조금 뻘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하고 앞자리에 바로 앉게. 훅 돌아가지고 앉아서 보려고요. 이렇게들 사회성이 없어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이제 돌아오는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명동역,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 있는 CGV 시내 라이브러리에서 7시 반 러브 액츄얼리 상영이 있습니다. 연말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뵙고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여러분들. 네. 날씨가 하여튼 추운데 이런 추운 날씨에 그래도 마음이 조금 풀릴 만한 기사들이 이제 지난주에 몇 개 났거든요. 네. 우선은 강정마을에 정부가 청구했던 구상권을 철회했다는 소식. 구상권이 뭡니까? 그러니까 손해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손해를 먼저 정부에서 이렇게 지불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를 민사 소송을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네가 돈 내. 너 때문에 세금이 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강정마을에서 시위가 그때 한참 있었잖아요. 네, 해군기지 문제 때문에. 네. 그랬더니 전문 시위꾼이 껴가지고 이거 하는 거다라는 프레임을 막 뒤집어 씌우고서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민들한테 한 30억 넘게 30억? 네. 와. 청구한 거야. 다 주란 얘기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구상권 소송에서 지면 각출해가지고 다 돼야 돼.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그때 얘기를 했죠. 철회하겠다 이거. 되면. 그래서 이제 철회한 거예요. 아니 국가가 국민한테 그런 식으로 손배를 청구해도 됩니까? 그런 뭐 청구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지만 악질적으로 세금을 빼먹고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피해를 입혀가지고 거기에 세금이 나갔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주민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34억 소송했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해군기지 반대 시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러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예전에는 정부들이 뭔가 본인들의 의견에 맞지 않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누르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또는 뭐 남산으로 데리고 가거나 이런 폭압적인 방법을 폭력적으로 직접 썼다면 박근혜 이명박 시대에는 굉장히 더 교묘하게 그걸 돈으로 압박하는 거야. 그렇죠. 밥줄을 끊고. 네. 생계 끊고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사람을 돈으로 압박하니까 정말 악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런 큰 공사를 할 때는 다 절차를 거쳐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뭐 공청회도 하고 의견 수렴하고 그래도 만약에 반대했고 시위가 있으면 그걸 잘 조율해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본때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잘못 시위해가지고 길어지면 니네 다 죽을 수 있다. 옛날에 KTX 여승무원들 장기 파업했을 때도 이렇게 돈으로 압박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실제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네. 이런 짓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구상권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네. 네. 지지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해수부에서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죠. 해수부에서 세월호 조사를 방해하라는 내부 문건과 지침들이 발견이 된 거죠? 네. 이거야 뭐 그냥 당연히 그랬을 것으로 다들 짐작하고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씩 문건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책임자가 누구인지 찾아가지고 근데 뭐 상당수가 지금 해외 연수가 있고 뭐 이런데요. 내부 공무원들이요? 담당했던 그때 이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징계를 받았는데도 그 시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뭐 이렇게 나가 있고 막 그렇다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바른 선례를 남겨야 대형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참사가 일어났던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해가지고 남겨놓고 다시 그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당시 해수부 장관이 이주영 장관이죠? 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그렇죠? 이분을 지금 책임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국회의원이라 안 되나? 뭐 그거는 뭐 좀 따져봐야 될 텐데 네. 어쨌든 해수부 내부에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절대 아니죠. 네, 그 위에서 이제 나왔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명확하게 기록을 좀 남겨놓고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좀 꼼꼼한 조사와 대책이 좀 마련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해수부에서 세월호 조사를 방해하라고 했던 지시 문건 내용의 내용들이 예를 들면 뭔가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청와대 조사를 막아라. 여기서 청와대를 조사하는 걸 막아라. 왜냐하면 이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뭐 했냐. 네.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따져물는 언론이 없을 정도로 좀 순치가 되기는 했어도 그래도 그냥 논리적으로 따지면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게 뻘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사적으로 막아라. 네. 그러려면 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다 사퇴해야 된다. 뭐 요런 이제 로드맵까지 해가지고 대응 문건들이 조금 쭉 나왔는데 또 보니까 활동 시점도 좀 문제가 있네요. 특조위는 활동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주장을 했어요. 근데 법률 자문에 의하면 임명 절차 등등이 완료되는 게 2월 26일이고 사무처 구성 완료일이 8월 4일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이걸 다 묵살하고 1월 1일부터 시점을 잡은 거예요. 대통령 재가일이 2월 17일인데 그러니까 1월 1일로 시점을 잡았기 때문에 전체 활동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람도 뽑아야 되고 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 집기도 갖다 놔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꾸려야 그쵸.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거보다 앞당겨가지고 1월 1일부터 그냥 시작한 걸로 그렇죠. 해놔야 끝나는 시간이 빨라지잖아요. 종료 시점을 거기에 맞춰서 뭐 몇 개월 한다 그러니까 빨라지겠지. 결국 그렇게 해서 땡겨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최대한 조사도 방해하고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하여튼 청와대에 관련해가지고는 자기들의 치부가 좀 드러나지 않게. 네. 뉴스공장에서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공무원 등등 해가지고 일할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도 엄청 오래 걸렸고 네. 다 모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났다고. 그럼요. 네. 시간이 오래 지나긴 했습니다만 네. 이건 하여튼 제대로 된 선례를 남기는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된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내년에는 세월호 특조위 2기가 발족이 될 겁니다. 그때는 좀 더 확실하게 이 사건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세월호 특조위 1기가 어떻게 무력화됐는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사실 주 내내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그 사진 기자 피폭행. 근데 그게 참 그래. 그게 문 대통령 중국 방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나는. 국가 정상이 가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합의하고 왔느냐가 메인인 거지. 가서 사진기자 한 명이 맞고 왔다는 게 메인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럼요. 네. 아니, 그거는 이제 별개의 뉴스니까. 그렇죠. 별개의 사건으로 좀 이렇게 다뤄져야 되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감정이 또 쌓여있는, 기자들에 대한 감정, 안 좋은 감정이 쌓여있는 대중들이 또 많다 보니까, 네. 그걸로 막 이제 다른 것들이 다 묻히는 이런 이제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네. 조금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뉴스가 있다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1번이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행사 중에 취재를 갔던 사진기자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건이 2번이 있다면 사건의 경중을 따져보면 1번이 2번에 한 10배가 뭐야? 한 100배예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동일하게 여러 꼭지로 같이 다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자사 기자가 폭행을 당한 신문, 그러니까 한국일보하고 매일경제하고 두 곳이니까 한국일보는 일면에다가 아주 커다랗게 썼더라고요. 다른 데들은 이제 중국 방중 회담 이제 성과를 가장 위에다 올리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면에 쓴 데도 있고
뭐 그 다음 면에다 쓴 데도 있고 그렇던데 한국일보는 이제 자기 기자가 맞았으니까 거기야 이해합니다. 그건 식구가 이제, 맞았으니까.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뭔가 이 포털이나 SNS 상에서 재생산되는 게 이 문제만 계속 그냥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면으로 또 뉴스를 만들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의도해가지고 그렇게 만든다고 또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반응해가지고 막 폭발같이 일어나니까 뭐 후속 기사가 계속 나오는 측면이 좀 있기는 해서. 근데 이게 가만히 따져보면 기자도 잘했다고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중국 공안이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사설 이제 경호업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트라에서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이제 행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근데 경호업체를 써야 되니까 사설 경호업체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설 경호업체가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큰 틀에서 공안한테 뭐 신고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해야 되죠.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인 거냐. 때린 사람들은 이제 경호업체 사람들이니까. 중국 공안에서는 약간 한 발 빠지는 거죠. 뭐 이거 한국 니네가 주최한 행사고 거기서 왔던 민간 업체에서 한 거니까 우리가 뭐 그런 공안이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 이제 이렇게 좀 뺀 건데 외교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그렇죠. 중국이 원래 그렇게 기자들에 대해서 뭐 공기라고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막 함부로 하거나 뭐 실제로 다른 기자들을 폭행하거나 그런 전례들이 꽤 있거든요. 일단 제가 또 중국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컨퍼런스 같은 걸 하거나 중요한 사람이 올 때는 사설 경비를 불러서 세우는데, 이 사설 경비 하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식견을 가지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게이트 몇 번 지키고 우리가 허가 안 하면 사람들이지 말고 그냥 지켜.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정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해보기는 중국에서 기자분이 중국말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못했겠죠. 못했으니까 취재하러 밀고 들어가면서 룰에 어긋나는 뭐 라인을 못 지키거나 이런 행동이 약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지하는 과정에서 기자 입장에서는 내가 청와대 출입 기자인데 니들이 뭐야라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잖아. 경호원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나한테 이지랄이라면서 감정 싸움으로 가면서 이게 주먹이 나간 것 같아.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건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은 약간씩 엇갈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쳐다봤던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수행했던 기자들 입장에서는 또 뭐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쪽도 있으니까 현장을 안 본 상황에서 그냥 넘겨짚어서 짐작을 하면 지금 김 선생이 얘기한 게 상당히 이제 그럴듯한 정황이 보통 그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사진 기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 중요한 장면을 찰나에 지나가는 거를 계속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사로 수없이 찍은 컷 중에서 이제 몇몇 컷을 골라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지나가면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면 예민해지겠다. 모두가 예민해요. 모두가 예민하고 거기서는 뭐 막 육두문자 날라고 장난 아니에요. 그건 또 팬 기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냥 취재하는 취재 기자들하고 사진 기자들, 촬영 기자들하고는 또 이 다른 약간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빨리빨리 이동을 해가지고 뭔가 이 그림을 잡아야 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일반 취재하는 기자들이 뭐 보통 막 이렇게 갑질을 부리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업무의 특성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기자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고 뭐 이런저런 거를 좀 많이 해본 나라들 같으면 사진기 메고 비표 메고 다니면 기자들이니까 그러려니 할 텐데 얘기한 대로 뭘 알겠어요. 경호업체도 공안도 아니고 이제 사설 경호업체면 뭐 그럴 텐데. 그렇죠. 중국 정부에서 마련한 공식 행사에서는 교육받은 경호원들이 그런 행사를 주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굉장히 뻣뻣하기는 하던데 제가 옛날에 이제 베이징 갔을 때도 뻣뻣해. 뻣뻣해요. 그냥 뭐 친절하지 않아. 근데 뻣뻣하긴 한데 그래도 공안들은 비표 달고 뭐 이렇게 이제 잘 얘기하면 그렇게 문제 안 생겨요. 무리하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설 경호업체들은 그렇게 서로 말 안 통하는 사람끼리 쌈나잖아. 그러면 중국말 할 줄 아는 한국 사람이 가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그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찰나에. 아무튼 그거는 이 사건은 정황을 조사를 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사법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과 받을 거 받고 사과 받을 대상이 중국 정부 일부 간접적으로 있겠지만 사실은 그 행사를 주최한 측 코트라 하필 또 코트라잖아. 코트라 쪽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고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 방중에 대해서 홀대론이 자꾸 퍼지는 거야.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홀대당하고 왔다. 이게 팩트인 것인가? 요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난 좀 별로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국빈 외교 방문에 있어서 홀대니 뭐니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아 얘들이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같이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나오면 네. 충분히 뭐 납득을 하거나 할 텐데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지엽적인 것들만 묶어가지고 그쵸. 쓰잖아요. 네. 마중을 안 나왔다는 둥, 네. 악수를 하면서 뭐 팔을 쳤다는 둥, 뭐 그런 것 지엽적인 것들만 묶어가지고 맥락을 떼고 자꾸 그렇게 묶어가지고 전체적인 회담의 성과 자체가 폄하를 시키는 거지. 네. 보수 언론들의 홀대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악의적인 프레임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건드리는 노인 폄훼 뭐 이런 것들이랑 맥이 같단 말이죠. 호남 홀대. 이게 다 사실은 감정을 걷어내고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홀대로만 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 그렇게 많이 다니셨는데 그때 사실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지 뭘 했어. 그리고 정상들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통역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 이 사람 그냥 지금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구나 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두 마디나 나보면 압니다. 두 굉장히 마디. 창피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창피한 해외여행만 굉장히 오래 다니셨는데 그때는 그러면 똑같은 비중으로 아, 이게 뭐 준비를 잘 못했다, 뭐 가가지고 조금 창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냐고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무슨 뭐 가니까 어디 가니까 해가 뜨고 비가 그치고 막 이런 거 기사 쓰다가 5개 국어를 구사하셨다는 둥. 네. 야, 중국어 하는데 진짜 발음 이상해서 내가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진짜. 가가지고 뭐 방중의 성과가 어떻게 있었는지는 물론 이제 주요 일간지들은 일면에다가 전쟁은 없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크게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쓰면서 이제 설명을 하긴 했던데 네. 아 그런 게 조금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교란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정략적으로 자기네 국내 정치에 쓰려고 하는 보수 신문이나 매체들의 그 행태들이 뭐 새삼스럽진 않습니다만 듣는 저희가 그렇게 자꾸 거기에 부활해동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하나 이제 생각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첫날에 총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우리나라 건국의 기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있다. 그러니까 헌법에 명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그거를 부정하려고 했던 노력이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뒤집는 정말 멋진 방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상해나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가본 적 있어요? 베이징밖에 안 가봤어요. 북경에는 임시정부 청사가 없어요. 네. 거기는 간 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상해가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충칭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대학생 때 중국 처음 놀러 갔을 때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상해에 있잖아요. 그때 이제 교과서에서만 봤잖아 우리가. 네. 3.1운동 이후에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꾸려져서 새로운 정부의 시작을 알렸다. 교과서에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잖아. 그래도 일국의 정부인데 독립지사 다 모여가지고 헌법도 막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배운 게 그 비중이 크니까 큰 기대를 안고 갔어요.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 조금해요. 갔더니 진짜 조그만 건물이야. 방이 하나 또 한 4층짜리 건물인데 한 층의 평이 내가 보니까 5평 정도밖에 안 돼. 아 그래요? 5평 이내야. 그러니까 정말 학고방 같은 데 모여가지고 누가 보면 거지 같은 애들 모여가지고 저러고 있나 싶은 데에 모여서 정부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였잖아요. 초라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되게 찡한 거 있죠. 아, 이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밖에는 시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뜻을 품은 지사들이 모여 있었던 장소가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고 작은 거예요. 뭉클하더라고요. 슬프기도 하고. 그런 데였습니다. 충칭은 더 작아. 네. 쫓겨간 거라서. 저는 뭐 다른 도시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곳을 방문해서 어떤 역사에 바로 세우기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참 의미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국절 논란이 막 한참 있었는데 도대체 뭐 건국절이 뭔지 뭐 나라를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하고 지나갈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네. 친일 세력 자체를 그냥 인정해주고 모르겠고 그냥 다 끝난 다음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세운 걸로 합시다. 네. 이렇게 그냥 하고 그 전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행적들을 다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거에 그렇죠.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걸 이제 되돌리려는 노력이니까 음. 그 나름대로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얘기도 하나 합시다. 일본에 중국에 가서 홀대를 당하고 왔다, 할 얘기를 못하고 왔다, 또는 뭐 압박당하고 왔다, 이런 식으로 보수 언론이나 자유한국당이 거품을 물고 있잖아요.
그게 다 니들이 사드를 배치해서 그래. 어디다 대고 이것들이 지들 책임 가가지고 지금 똥 싸는 거 치우러 간 사람한테 못했다, 홀대 당했다 말을 말하라. 그러니까 홀대를 당했으면 홀대를 왜 당했는지를 보고 니들이 뻘짓해서 그래. 네, 그걸 해야 되는데 진짜 그거는 짜증나. 싹 걷어내고 아니 홀대 당한 사람이 잘못이냐고. 이런 거야. 아들이 가가지고 저 집에 가서 앞에 슈퍼 가지고 깽판을 놓고 왔어. 술 먹고 유리 깨 부시고 막 아이스크림 다 돈도 안 내고 끄집어 오고 와가지고 집에서 널브러져 있어. 술 취해가지고 그거를 아버지가 싹 챙겨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사과하고 온 거 아니에요. 갔는데 고운 눈빛으로 봐 안 봐. 그쪽에서는. 그러니까요. 사과를 할 입장이고 수습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이란 말이야. 그 원인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빠 왜 가가지고 무릎 꿇고 왔어? 이러면 돼? 빵을 날려야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데 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너무 정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이게 그냥 그런가 하고 또 딸려가려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진짜. 네. 이게 어처구니 없는 또 일이 있었죠. 우리 최순실 언니가 비명을 지르셨어. 최순실에 대해서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이 77억 원. 벌금이랑 추징금은 어떻게 달라? 벌금은 말 그대로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벌금형이잖아요. 네. 벌금 300만 원형, 200만 원형. 그럼 그걸 내야 돼. 못 내면 노역을 살아야 돼요. 하루에 얼마씩 쳐서. 근데 추징금은 잘못된 돈을 지가 가져갔잖아요. 네.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형벌 중에 하나인 벌금이 아니고 네가 부정한 돈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 가져가서. 다 안 썼네? 그 돈은 원래 세금이니까 갖고 와. 그래서 그냥 다시 갖고 오는. 그러면 최순실은 1,185억 원에 대해서는 나 돈 없으니까 몰라 하고 노역으로 때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냐면 1,180억 지 돈으로 다 차서 내거나 모자르면 하루에 얼마씩 일당을 쳐가지고 살아야 돼. 그거 살 동안. 25년 다 살고 25년 플러스? 그럼 벌금 못 내면 못 낸 만큼 노역으로 살아야 되니까. 갑자기 속이 후련해지네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렇게 해서 이거는 옥사하라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보고 구형이 25년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다가 벌금을 보니까 1,100억이 넘어. 그래서 야 깝깝하겠네 진짜 속으로. 1,100억을 다 깔려면 몇 년을 살아야 돼? 그게 그러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노역은 보통 한 5만 원 정도 일당을 쳐서 일당 5만 원? 하거든요. 네. 근데 액수가 큰 사람들은 또 그거를 그렇게 해놓으면 막 몇백 년 살아야 되잖아. 그게 안 돼서 전재용 같은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 아들. 그 사람도 뭐 이렇게 벌금형을 받았거나 그랬었는데 계산된 게 뭐 하루 일당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몇백 막 이렇게 돼도 많은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이 논란이 있었던 기사들도 있고 예전에 찾아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벌금을 못 내면 다 찾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내던가 아니면 그만큼 계산해가지고 살다 나와야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깝깝할 거예요. 소리 나오겠지. 25년은 적당합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저는 조금 적다고 봤어요. 그게 유기징역으로 줄 수 있는 게 한 30에서 몇십 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형법이 개정돼가지고 2010년부터 유기징역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상한 무기징역 최대. 말고 최대가 30에서 50년으로 올라갔거든요. 맥스 50년? 옛날에는 15에서 25년까지였는데 그게 이제 30에서 50년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구형을 한 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반절이네요. 네. 근데 뭐 나름대로 이제 양형 기준이나 뭐 이런 거를 참고해가지고 아마 했을 거라서 제가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보지는 못했는데 벌금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이게 근데 검찰이 구형한 거고. 검찰 구형했어요. 네. 마지막 이제 결심은 언젠가요? 1월인가? 아니 결심이 이제 검찰이 구형하는 걸 결심이라고 하고. 미안합니다. 그 뭐 알 수 없지 보통 사람들이.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선고하는 거예요.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어떻게 때릴 것이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는 그 정도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더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장시호가 그렇게 받았죠. 그러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더 올릴 것 같지는 않고 이 바운더리 내에서 정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선고일은 언제입니까? 선고일은 1월 26일입니다. 한 달 뒤네요. 근데 1심 재판도 대법원 규칙을 바꿔가지고 TV 생중계를 하는 걸로 했거든요. 아마도 최순실 재판이 1호가 되지 않겠나 뭐 하는 항소를 얘기가 있죠. 하려나? 항소하겠죠. 네, 항소하겠지 당연히 해야지.
뭐 대법원 상고까지 하면서 하겠죠. 억울하다고. 뭐 오래 걸리겠네요. 네. 네. 근데 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자꾸 공산주의 얘기하고 사회주의 얘기하시는데 사회주의보다 더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살아봤나? 본인이 지금 이렇게 그나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주의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계신 분이 참. 바로 아우지야, 당신은. 네. 아유, 정말. 근데 거기에 연관돼서 사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주는 사건 아닙니까? 뭐, 그렇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건만 남았어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시더라. 많죠. 죄송합니다. 네. 박근혜, 그래.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박씨.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박씨 선고에 영향을 끼칩니까? 영향을 미치죠. 네, 미친다고 봐야죠. 이제 선고가 안 나왔으니까. 네. 뭐 어쨌든 다른 사람 거 보면 다들 지금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했거나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가지고 한 걸로 돼 있으니까 뭐 이제 유죄가 얼마나 나올지 그건 좀 지켜봐야죠. 근데 그거는 지금 걸석 재판으로 재판 본인은 안 나오고 네. 국선 변호인만 나와가지고 진행 중이니까 그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할 텐데. 후룩후룩 가고 있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이번 주에 그리고 이 박근혜 정권의 가장 핵심 실세로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아이고, 드디어 3번째 만에 구속됐습니다. 네, 구속영장이 드디어 발부가 됐네요. 네. 네. 이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김용민 브리핑에 나가서 던졌던 모든 예측들이 다 틀려가지고 2번은 될 거라고 했잖아. 발부될 거라고 했는데 기각됐고. 그렇지. 3번째 거는 기각될 거라고 했는데 발부됐지. 그러니까 다 틀렸잖아. 네, 그렇죠. 왜냐면 마지막 거는 사실 전략적으로 던졌어요. 아, 그래? 요거를 듣고 부담을 얻어서 어. 좀 발부했으면 좋겠다. 네. 하차를 위한 수순은 아니었고. 뭐 그런 거라고. 네, 아무튼. 네.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아무튼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네. 원래는 뭐 내부 검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도 법리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첫 번째에 사실은 구속이 됐어야 돼요. 네, 구속이 됐어야 되는데 2번이나 구속이 안 되고 넘어온 게 사실은 되게 이례적이고 이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그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외적인 것들이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기일이 통상 이틀 뒤에 잡히는데 뭐 사흘 뒤에 잡혔다든가 아니 뭐 굳이 뭐 밝히지 않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거 끝까지 하여튼 좀 발악을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나름 이렇게 가지고 온 게 충분하지 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올 한 해 최근 한두 달은 계속해서 법원이 저희 이제 도마 위에 많이 올라와요. 그죠? 네. 검찰 개혁 얘기를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혹시 법원 개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지난 두 달을 지켜보니.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분명히 법원도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보수 세력은 그냥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가 아니고 약간 말이 안 되는 뭐 이런 숫골 뭐 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법원에 내부에도 그런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판사 블랙리스트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발현이 됐던 건데 네. 다른 데에 비해서 관심을 잘 갖기가 쉽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일단. 만나본 사람도 없고 일단 자기 주변에 판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판사나 법원에 대한 얘기들은 별로 그렇게 공개가 되거나 알려질 기회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뉴스를 봐야 알지 하는데 뉴스에도 잘 안 나와. 왜냐면 네.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그렇겠지? 언론사에서도 부담스러워요. 법원하고 세게 척지면 법원이 처리해야 되는 수많은 본인들의 재판 뭐 이런 게 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주 세게 밑보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장 개혁하기 어려운 집단이 법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법원과 언론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 세 개 아닙니까? 입법은 국회. 근데 국회는 엄연히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4년에 한 번씩 유권자가 직접 바꿀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들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은 연예인 사생 팬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공개가 됩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행정은 뭐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잖아요. 네. 역시 대통령 선거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법, 여기는 유권자들이 뭔가 행사를 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없죠. 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가장 길어요. 6년이고 대법원장. 길고 네. 저기는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없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선거를 뽑을 것이냐? 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인기 많은 사람을 뽑아다가 놓는 것보다는 올곧은 심성을 가지고 정말 법리에 밝은 똑똑한 사람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베스트죠. 그럼요. 베스트인데 네. 올곧으면서도 법리에 밝은 똑똑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네. 자체적으로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 법원이 뭔가 잘못되고 있거나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외부에서는 칼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지. 내부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중요한 게 언론이거든요. 네. 언론이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내부에서 말도 안 되게 벌어지면 그거를 지적을 하고 그게 공론화가 돼서 그 눈치를 보면서 법원이 가고 이런 이제 상승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언론이 약간 이제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으로 다 순치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에서도 스멀스멀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다 보면 같이 망하는 거야 다. 저는 오히려 이제 언론은 길들이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봐요. 어차피 언론도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보고 안 들어주고 안 써주면은 굉장히 많이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언론은 이제 조금 길이 보인다 싶은데 야 법원은 어떻게 하지? 저기는 진짜 깝깝하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론하고 법원이 중심을 잡아야 사회 전체적인 수준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그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뒤로 후퇴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차근차근 재건해야 되는데 그거에 굉장한 공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쉽지는 않은데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계속 좀 보시기는 해야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리더십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분의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전에 김프로가 얘기했던 숙골 이런 게 아니라 보수 말 그대로 보수. 있는 것 자체를 바꾸는 것이 오래 걸리는 집단. 그럼요. 네. 법원이라는 조직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가장 보수적인데. 네. 가장 보수적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거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수적으로 쭉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문화를 일거에 혁신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과 어떤 혁신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꾸준히 버텨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십인 거지 앞에 나가가지고 한순간에 쇼맨십을 해서 뭔가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 이게 좋은 리더십은 아니에요. 그럼요. 네. 저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저기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이다라고 해서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검찰은 인기몰이를 해도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최종 판단을 법원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법원은 판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뭔가 인기몰이로 되다 보면 굉장히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수성은 조금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조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우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퍼포먼스를 하나 하셨어요. 매주 국민의당 바른정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치? 우리 지지율 5% 이하짜리는 얘기하지 맙시다, 앞으로. 그래도. 그래? 꾸준히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 사건, 사고는 참 많이 치시더라. 아니, 그리고 광주에 갔었나요? 김대중 마라톤 대회. 박지원 전 대표가 이제 계란도 맞고. 그렇죠. 막 그랬는데, 어느 당원이 와가지고 얘기를 막 피를 토하면서 한 게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자꾸 시간이 없더라도 이거 듣고 가셔야지. 제가 이게 지금 2009년도에 개발한 거예요. 이 민원을 냈습니다. 오늘까지 50일 가까이 돼요. 그래 답변이 없길래 제가 수차례 전화를 했어요. 지금까지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날짜에 내가 이낙연 국무총리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다 왔습니다. 이번들 안 돼도 내 기분은 안 나빠요. 왜?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대표님의 그 직원들이든 누구든 대표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지금까지 아무리 거시기 제가 어떻게 대표님을 믿겠습니까? 저 보내주신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뭐냐면 대표님은 우리 호남에서 참 이뤄져서 됐고 다시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분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이제 참 안철수 대표님께서 차라리 바른정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다고 다들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 지금 입당한 지가 국민의당 입당한 지 3개월 됐어요. 지금 제가 땅을 치고 회원입니다. 호남 좀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 좀 도와주고 우리 좀 호남 좀 챙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대표님을 믿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하면 문재인 대통령 좀 도와주고. 야, 그게 진짜 말을 못하더만요. 표정이 썩었어. 아유, 썼겠지. 이제 그 사람은 호남 나가고 싶어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돌파구를 찾느라고 유승민 대표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막 좀 퍼포먼스를 했는데 부산에서 만났더라고요. 정책연대, 선거연대 할 수 있는 뭐 세미나 비슷한 비스무리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대거 와가지고 이제 목도리도 또 색깔도 맞췄어요. 남색. 네, 남색으로 두 가지 색을 섞어서 파란색과 녹색을 섞었을 때 나오는 남색으로 딱 이 목도리 매고 해맑게 웃으시던데. 목도리 퍼포먼스 좋아해. 네. 그렇죠. 그때도 그랬죠. 2012년에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이제 계속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인데 지난주에 뭐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고 약간 갸우뚱했던 기사가 뭐냐면 안철수 셀프 각하 논란이 있었어요. 셀프 각하?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박주원 최고위원이 DJ 비자금 폭로의 소스로 밝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당원권 정지하고 그렇죠. 최고위원 자진 사퇴하고 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 난리 브루스. 네. 근데 그 이후에 당원권 정지했던 조치를 풀었어요. 왜? 스리슬쩍 풀었어. 근데 그걸 누가 풀었냐면 안철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풀었어. 진짜? 근데 안철수가 그걸 징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안철수가 그걸 조용히 풀었어. 왜냐면 그때 문제가 됐던 거는 국민의 당원이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취소 소송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옛날 일이어서. 지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원권을 정지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뭐 이런 논리를 들이대면서 스르륵 풀었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약간 이럴 수도 있어? 그렇게 됐단 말이야? 네. 아니, 사실 만약에 나중에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실제로 당원권 정지시킨 거는 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소송을 제기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당무위에다가 비상징계안이라고 그러죠. 그때 갑자기 이제 막 난리가 났으니까 비상징계안을 내가지고 당원권 정지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요거를 비상징계안에 각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안철수 본인이었다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안 돼.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건가?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호남 쪽의 공격을 받아서 본인이 이제 스크래치가 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셀프 각하를 한 거에 대해서 호남계 의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막 라디오 가서 막 뭐라 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당원권이 정제가 된 상태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지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제지를 안 해? 저거는 당원권도 정리됐는데 저렇게 하도록 은근히 놔두는 거는 말이 안 된다면서 호남계 의원들이 막 이제 난리를 쳤거든요. 정동영 막 라디오 나와가지고 난리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쓱 각하를 한 거구나. 싹 각하를 하면서 뭔가 이제 힘을 약간 실어주는 모양새. 아, 진짜. 진짜 미안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진짜 병신이야. 철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저기 대표께서 됐고요. 안 빠진 얘기도 있더라 여기. 저는 어쨌든 본인의 내공을 기르셔서 한국 정치 사회에 발전하는데 기여를 꼭 하시기를. 아니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기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막 굉장히 뭐 소란스럽고 난리가 아닙니다. 막. 제가 안철수 씨 이슈를 이 주말 야부리에서 매주 하는데 처음 했을 때가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관전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누가 국민의당에 남을 것이냐. 네. 국민의당에 안철수가 남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호남계가 국민의당 타이틀을 가져갈 것이냐. 요거의 싸움이 진짜 좀 불꽃 튈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 타이틀을 갖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안철수는. 그죠? 자기가 만든 당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당은 내 거야. 그냥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호남 의원 입장에서도
국민의당 타이틀을 떼고 뭔가 새로운 정당이나 집단을 만든다. 굳이. 그러면 선거에 임하기가 정말 지랄 맞아요. 그렇죠. 네.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누가 갖고 갈 것이냐. 야, 그걸 새로 언제 다 세팅합니까? 아유, 못해. 못하죠. 네. 그 세팅하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민의당을 호남한테 주고 바른정당과 뭔가 새 거를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닌가. 근데 안철수 그렇게 안 할 거야. 안 하겠죠. 자기 국민의당 이름을 갖고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둘 다 나오기 힘든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이제 합의이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합의이혼을 했을 때 양육권 같은 거예요. 국민의당 타이틀이. 그렇거든. 그러네요. 둘이 같이 만나서 낳은 자식이 국민의당인 거잖아. 그 국민의당을 내가 키워야 돼. 라고 서로 지금 팽팽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데 네. 누가 능력이 더 있을 것이냐. 그것도 애매해. 둘 다 못 살아가지고 지금. 네. 양육비주 형편은 되나? 네, 둘 다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라서 네. 판단하는 입장에서도 약간 애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국민의당에 누가 남을 것이라는 관전 포인트를 들었는데 여전히 이게 이제 최종적인 합의위원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당 얘기는 자유한국당.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 되셨어요? 네. 내부자들입니까? 외부자들입니까? 내부자 둘. 네. 들이 아니고 둘. 근데 저는 뉴스공장에서 개인적으로 네. 요 프로만 건너뜁니다. 옛날에는 초반에는 2%가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너무 자기들 얘기만 하고 산만하죠. 약간 말도 안 되게 막 그냥 네. 뭐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초반에는 가장 인기 있었던 이유가 이제 안민석이 계속해서 수도권 내리사선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거 하잖아. 그러면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막 독일 갔다 왔다, 뭐 최순실 자금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김성태가 옆에서 그렇게 사모님이 겸손하시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아직도 겸손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니 아무 직함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했단 말이지. 그 야지주는 재미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싹 사라졌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는 이게 좀 약간 매너리즘 뭐 이렇게 둘이 야지나도 별로 재미도 없고. 근데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뉴스공장 덕을. 엄청나게 많이 봤죠. 본인 철새 이미지도 뭐 약간 희화화시키면서 본인한테는 하여튼 괜찮은 전략이 아니었나. 뉴스공장이. 정치인은요, 연예인이랑 속성이 비슷하잖아요. 욕을 먹든 뭐 하든 간에 지명도가 생기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요. 인지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뉴스공장에 나오면서 인지도라는 거를 쌓았지 않습니까? 그전엔 김성태 의원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요. 네, 몰랐지. 원내대표가 됐는데 원내대표 일성이 또 가가지고 뭐 정치보복하지 말라는 둥. 첫 우원식 원내대표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를 얼만큼 김성태라는 사람 통해서 이제 보여줄 것인가. 기대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지켜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김성태 의원이 기본적으로 원래는 김무성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는 김무성 의원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뭔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외부적으로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라인이다. 친홍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사당화 논란도 있지만 과연 김성태 홍준표 투톱은 어떤 호흡을 보여주면서 참신한 어그로를 끌 것인가. 이거를 또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기대는 없어요. 워낙 이 똥볼도 많이 차고 이 헛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긴 할 텐데요. 네. 그래도 예전처럼 자기들끼리 막 싸우느라고 사분을 것보다는 조금 이제 대열이 좀 갖춰질 전망이죠. 그죠. 네. 최경환 뭐 이분도 이제 곧 들어가실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한번 지켜보면서 다음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재편이 될까 조금 그쵸. 궁금하긴 해요. 이 와중에 홍준표 대표는 일본을 갔더만. 야. 그 사진이 또 해필 또 그렇게 찍혀가지고. 왜 거기 가가지고 아베를 만나가지고 문재인을 욕을 하고 와? 참. 아무튼 좀 그래요. 진짜 할 일 없나 보다. 왜냐면 이 양반이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당사에 출근해도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외유를 많이 다니더라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요. 네. 올해만 벌써 미국 갔다 와서 일본 갔다 와서 어디 많이 갔다 오더라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한 주의 이슈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저희 김프로쇼하고 같이 잘 재밌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말랑한 눈. 약간 너무 치열하진 않아요.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살짝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는 한량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치열하게 볼 땐 치열하게 보지만 저희 둘 다 개인적으로 볼 땐 그래요. 김프로나 저나. 근데 김프로쇼라는 테두리 안에서 볼 때는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보려는 스탠스는 살짝 한 발 떼고 있습니다. 영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말고도 치열한 데 많아. 네. 네. 아, 너무 치열하면 못 삽니다. 깝깝합니다. 약간 한랑하게 길게 가야 돼요. 그렇죠. 네, 길게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 결정적일 때만 치면 됩니다. 네. 네. 김프로쇼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날씨 추운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출근 준비 잘 하시고. 아유, 아침에 출근하려면 힘드시겠다. 어떻게 출근한대? 야, 관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